현세의 이상향, 영원 불멸한 불교 세계를 꿈꿨던 우리의 선조들. 신성한 부처님의 형상이 어린 암석들. 그 웅장하고 거대한 자연에 부처님의 정신을 새긴다. 1500여 년을 이어온 한민족의 석조문화. 그 고귀하고 기품 있는 기법과 양식은 전 세계를 감탄시켰다. 한민족 고유의 예술성과 독창성, 석조문화, 그 미학의 절정기는 어디인가? 그 역사의 기원을 찾아 떠나본다.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한 고고학 연구소. 이곳엔 지난 8월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발굴한 유물 복원 작업이 한창이다. 이 유적지에서는 백제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석불, 기와, 가마 유구까지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유적지에서 나온 유물보다 이곳 자체가 문헌에도 없는 베일에 쌓인 대규모 사찰터라는 것이다. 이번 발굴 작업은 지난해 3월 충남 서천군 중천지구 농업용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에서 시작되었다. 이 유적지에서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유구와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발굴은 본격화되었다. 특히 이 지점에서는 백제에서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사찰 문화를 엿볼 수 있는데 총 4개 충의가 확인된 바에 따라 이곳에 건물지가 중첩되거나 개축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일단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백제 연화문화당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가 정확한 성격은 파악되지 않지만은 연화문화당이라는 게 어쨌거나 고급 그런 건물에 쓰인 거기 때문에 그 현재로서는 이제 관청이나 객관, 그다음에 뭐 사역일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또한 그 유물에서 그 회창 5년 운갑사 명문이 지킨 그 그러니까 회창 5년 845년, 그다음에 운갑사가 있었다는 존재 자체가 되는 유물이 확인되었고, 그 당시 이제 현재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는 어느 정도 그 절의 그 이름이랑 그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유물이, 중요한 유물이 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제 시대 대단히 사찰터를 건립해 다양한 공방과 건축 관련 시설을 배치한 것만으로도 당시 불교 문화의 융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세밀하고 우아한 연화문화당, 사찰에 사용된 기와와 토기 역시 뛰어난 기술력이 눈에 띈다. 서천 지역에서 백제 유구가 그나마 확인됐던 게 일부 이제 석실분 몇 개밖에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백제 관련 유구가 확인되면서 그 서천 지역이 일단 백제가 부여에 이제 있는 백제에서부터 이제 외국으로 이제 교역하는 그 통행로상에 지금 위치하기 때문에 그 부여와의 연관관계나 이제 어느 정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역의 그 백제적 성격이나 그 부여와의 연관관계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제 시대의 가장 큰 유적지라 하면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리 유적을 꼽을 수 있다. 이곳의 왕궁의 모습과 사찰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백제 무왕이 천도한 왕도였다는 왕도설 등으로 백제사의 수수께끼로 주목받는 곳이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 대동지지, 익산읍지 등의 문헌에는 왕궁리가 무왕이 별도를 세운 곳, 마한의 궁성터라는 기록이 남아있어 왕도설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백제의 찬란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가 고스란히 잠들어 있는 왕궁리 유적. 이곳의 유구들과 유물들은 당시에 번성했던 불교 문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 백제가 진정한 불교 국가임을 확신하게 해주는 유적지인 것이다. 무왕대에 와서 과거에 있었던 규모의 그런 건물들을 좀 더 확장하고 석축도 새로 쌓고 그다음에 문도 남문도 확장하는 등 굉장히 큰 그러한 수축 공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동시에 그때는 미륵사지들을 준공하고 또 제석사지도 불이 나서 다시 중창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백제 무왕은 당시 부처와 보살이 머무는 땅, 불국토를 주장했다. 그렇다 보니 왕궁은 사찰의 기능까지 겸하게 된 것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의자왕 시대를 전후로 백제가 흔들릴 당시 왕궁이 사찰로 그 역할이 바뀌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백제 후기로 갈수록 왕들은 불교 사상과 사찰 건립에 더욱 큰 힘을 실었다.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한 군왕의 노력이었던 것이다. 이에 모든 사찰과 불교 미술의 조성은 왕실의 주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 왕궁리 발굴 당시 석탑, 금당, 강당 등 사찰에 관련된 유적은 왕궁 중요 건물이 위치해야 할 자리에 있었고 석탑 하부에서 목탑지와 선행한 건물지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의자왕 시기 이후 왕궁리 운명은 사찰터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다. 백제가 부처님의 나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사리를 봉인하는 탑과 불상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과 함께하는 백제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동서 길이가 약 100m 정도, 그리고 남북 길이가 대략 한 170m 정도, 상당히 규모가 큰 가람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1탑 1금당의 어떤 가람 배치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절 중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미륵사지의 중원 가람보다 더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실된 이후에 여기에 새로 그 절을 지금 중창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석사지의 경우에는 639년 이전에 창건가람이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중창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에게만 향유되었던 불교 문화. 왕궁리에서 발견된 유물들만 보더라도 백제 불교의 찬란함은 타국으로까지 명성을 날렸을 것이다. 이처럼 백제가 국가적으로 불교와 석조 문화를 키워나갈 때 같은 시기 고구려와 신라의 신앙과 석조 문화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고구려와 신라 역시 석탑과 석불을 만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불교의 번성과 유입의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고구려와 백제는 4세기 후반에 불교가 받아들여졌고 신라는 6세기 전반에 불교를 들였다.
사실은 불교라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에서 인도에서 저쪽 말하자면은 서역을 거쳐서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만은 중국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제 동한대이죠. 동한초 말하자면 1세기대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 이후에 아마 중국 내에서 좀 이제 그것이 약간의 말하자면 기반을 잡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백제 물론 백제뿐만 아니라 이제 고구려도 그 당시 이제 불교를 조금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만 대체로 그러한 과정에서 한반도 지역으로 이 불교가 전해지는 것이죠. 고구려는 372년 중국에서 승려 순도가, 백제는 384년 남중국 동진에서 승려 마리난타가, 신라는 528년에 흥륜사 건립으로 불교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고구려에서는 불교 유입 이후 도교 사상이 번지면서 불교 예술은 점차 수그러들었고 신라는 150여 년 뒤에 석조 문화를 시작해 한 발 늦은 기술력을 보이고 있었다. 뛰어난 석조 기술로 명성이 높은 백제가 처음부터 석탑을 지었던 것은 아니었다. 불교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탑도 함께 들어오지 않겠어요? 부처님의 진사리를 모신 게 탑이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탑은 목탑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탑. 근데 목탑으로서 한 200여 년간 탑의 원래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목탑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좀 빨리 썩은달지 불에 탄달지 그리고 목탑 건립이 부재 하나하나로 짜져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달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재료로 탑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우리 선조 장인들이 한 것 같아요. 불교 문화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탑. 백제는 목탑의 한계를 넘어 영원하고도 견고한 탑 건축에 수많은 지원과 연구를 거듭했다. 또한 백제의 석공들은 중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나는 경우도 잦았다. 이처럼 백제는 독창적인 석조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이라면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것이다. 당시 중국은 사암이나 응해암 진흙을 이용한 전탑 양식이 주를 이뤘다. 나무가 아닌 다른 재료로 탑과 불상을 만드는 기술은 백제인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을 것이다. 중국 측의 기록에 의하면 541년에 양무제가 모시 박사라든가 오경 박사라든가 이런 그 기술자들을 백공 화사 같이 보냈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마 한 500년대 전후부터 주로 중국의 남조에 있었던 양나라라든가 그 후에 남제와 같은 곳에서 그런 기술자들이 좀 들어오고 그 기술자들의 지도하에 백제에서 그 석조를 다루는 기술을 빠르게 익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목탑만을 세웠던 백제는 7세기 무렵 파격적인 시도를 하게 된다. 동아시아 최초 석탑 건축. 백제 639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큰 규모의 석탑이 등장한다. 백제 무왕이 미륵 3존을 모시기 위해 지은 미륵사에 지어진 석탑으로 목탑 양식을 그대로 석탑에 옮겨놓은 것이 특징이다. 높이만도 14.2m, 웅장하면서도 세밀한 석조 기법까지 최초라고 하기엔 놀라움이 가득한 석탑으로 알려져 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불탑을 만드는 가장 쉬운 재료는 목조 건축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사용해서 목조탑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석탑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익산 미륵사부터입니다. 중국에서도 몇 개의 불탑이 있습니다만 밀첨탑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층이 조밀하게 만들어진 그런 탑들이고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어서 불상을 못 치는 것들은 있었지만 우리 그 미륵사탑처럼 목조 건축을 번안해 가지고 완벽하게 내부 구조까지 그 석조로 만드는 그런 예들은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은 벽돌을 쌓아 올리는 전탑의 문화였고 일본은 나무를 이용한 목탑의 문화가 주를 이뤘다. 백제는 드디어 미륵사지 석탑을 통해 영원하고도 견고한 석탑의 문화를 이뤄냈다. 불교를 전파한 인도나 중국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백제인들만의 우아한 양식이 완성된 것이다. 미륵사지 석탑의 등장은 백제의 우월한 석조 문화를 자랑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었다.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을 석탑으로 옮기는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의 탑이죠. 그러니까 미륵사지 석탑에는 목조 건축적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석탑이다. 그리고 목탑을 석조로 옮기는 최초의 어떤 시도를 한 탑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륵사지는 세 군데의 어떤 구획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세 탑이 가운데는 목탑, 양쪽은 석탑으로 구현돼서 우리나라에 어디도 없는 그 독특한 가람빛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미륵사지 석탑을 뒤이어 등장한 것이 정림사지 5층 석탑. 이 역시 목탑의 양식을 모방하고 있지만 정돈된 형태에서 세련되고 창의적인 조형을 보여주고 있다. 본격적으로 석탑을 시도해 본 것이 익산 미륵사 탑이라면은 그것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불안정성이나 어떤 미학적인 말하자면 그 불안전성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백제 나름의 하나의 어떤 정리를 통해서 전형적인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바로 정림사 석탑이 가장 첫 번째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외에는 또 남아있지 않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동아시아 그 석탑사 혹은 동아시아 불탑사 전체에서 정림사 석탑이 차지하는 위치는 뭐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백제 석조 문화의 우수성은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5층 석탑의 존재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 석탑들은 석재의 균형과 조밀한 세공 기술이 한데 모여진 종합 예술과 과학의 집합체인데 그만큼 백제의 채석, 석공 기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석조물을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인 조직이 있고 그 장인 조직들도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크게 다듬는 사람이 있고 세부 조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다 분화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조직 자체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석조 문화가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장인 조직을 갖췄고 석조 문화의 기술도 상당한 수위에 올랐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백제의 석조 문화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석조 작업의 인력들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한 것에 있다.
왕실과 귀족들이 석공 집단을 후원하면서 채석, 돌가공, 색임 등 각 분야마다 체계적인 장인화가 이뤄졌다. 기와를 만드는 사람들을 와박사라고 부르고, 와박사와 모시박사와 같은 그런 그 호칭들을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서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굉장히 높은 그 신분을 가진 걸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석공에 대해서도 특별히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와박사 못지않은 그런 지위로 대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7세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약간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신분이 조금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그런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분이 낮을 것 같다,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산으로 가세, 산으로 가세, 산으로 가세, 산으로 가세, 산으로 가세, 산으로는구나. 석탑과 불상을 제작하는 석공은 나라의 안위를 위한 작업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넉넉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보장받았다. 게다가 지금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목적 크레인과 같은 과학적인 장비들도 갖추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거대하고 세밀한 석탑 작업들이 가능했고, 나날이 과감하면서도 다채로운 양식이 등장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일단 돌을 다듬는, 깨고 채석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상당히 그 백제에서 발달을 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쐐기를 박아서 그 돌을 떼어내는 과정들, 그리고 운반 방법, 그리고 또 그것을 쌓아나가는, 치석하고 또 쌓아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백제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미륵사 같은 데에서 석재를 들어올리는 목조 크레인을 사용했던 그런 흔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아마 그 최고의 수준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백제 석조 문화의 중심지였던 전라북도 익산시. 이곳은 아직도 전체 산업의 20%가 석재 산업일 만큼 석조 문화가 발달해 있다. 이 지역의 석공들은 백제 석공의 후예라 자처하며 전통 기술을 여전히 계승해 오고 있다. 단단한 돌을 쪼개 모양을 내기 위해선 망치와 정은 필수이다. 그리고 각 돌마다 형상화할 수 있는 부처의 모습을 그릴 대나무 분 역시 석공에겐 빼놓을 수 없는 도구이다. 조각을 하기 전 부처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임의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석재 속에 숨겨져 있는 부처의 모습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부처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그 돌에다 부처님 모양을 그려서 작업을 하려고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에요. 이대로 이제 부처님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석공들에게 망치질이란 석재의 흠집을 내느냐, 작업을 하느냐를 가르는 기로이기도 하다. 순간 잘못된 망치질로 석재의 흠집을 낸다면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그렇죠. 옛날에도 이 방법으로 정하고 망치 가지고 초벌을 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마무리 깊이 파가지고 쐐기를 박아서 이제 한마디를 해서 돌을 이제 깨는 거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은 돌 깨는 작업은 1차 작업은 끝나는 거예요. 48년째 돌을 다듬어온 김옥수 명장. 그는 아직도 불상을 다듬을 때마다 가장 신경을 쓰는 곳이 있다. 바로 부처의 얼굴. 부처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얼굴은 명장의 반열에 오른 지금도 극도의 긴장 상태로 작업을 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작품이든 간에 다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들여서 만들지만 특히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사람 얼굴을 표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얼굴이. 그러듯이 이 사람 얼굴을 표현할 때는 정말 심혈을 100분 할애해서 기울여야 돼요. 좀 제자가 잘못하면 애들상으로 나올 수 있고 또 어른상으로 나올 수 있고 또 노인상으로 나올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부처님 조성할 때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얼굴을 제작을 해야 안연한 미소 짓는 얼굴을 만들 수가 있어요. 부드럽고 자유로운 부처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작업. 그 옛날 백제의 석공들은 더 위험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고된 노동을 했을 것이다. 백제의 석공들에겐 고된 노동의 시름을 잇고 일에 박자를 맞추기 위한 노동요가 있었다. 또닥또닥 망치 소리 저절로 나는구나. 절시구나 좋구나 절시구나 좋구나. 또닥또닥 망치 소리 저절로 나는구나. 절시구나 좋구나 절시구나 좋구나. 물탑 만들어서 우리 소원 빌어보세. 얼씨구나 좋구나 절씨구나 좋구나. 여보게 석수쟁이들 힘내어 돌가공어세. 현재 이 탑석놀이의 내용은 백제 석공들의 작업 환경을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된다. 백제의 석조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풍부한 석재 환경이다. 아무래도 그 재료의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익산 황등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화강암이 질 좋은 화강암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바탕으로 석조 문화를 꼭 피울 수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 백제 기술이 이 황등의 화강암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에는 백제 시대부터 질 좋은 화강암이 생산되고 있다. 이것이 우수한 석조 문화를 꽃피운 걸음이 되었던 것이다. 거대한 석산을 작업에 필요한 크기로 떼어내는 작업. 지금은 정밀 폭약을 사용해 흠집 없이 화강암을 채취한다. 쐐기 군역을 파가지고 거기다 참나무를 두드러 박아가지고 그 참나무를 거기다 물을 부어 놓으면은 그 나무가 불어가지고 돌이 결대로 이제 갈라지고 그러다가 좀 발전돼가지고 쇠로 된 쐐기가 있습니다. 그 쐐기를 정으로 이렇게 조아가지고 군역 파가지고 쐐기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를 해가지고 쳐가지고 그 돌을 이제 결대로 뽀개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가지고
와야시로 절단해가지고 발파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공들이 활석 도로 이제 쐐기 박아가지고 활석하는 거지. 익산에서 생산되는 화강암은 황등석으로 불린다. 포천의 포천석, 거창의 거창석과 함께 우리나라 3대 화강암에 꼽힐 정도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석재가 저희 이제 익산 석재 돌이 유명한 이유가 이 철분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철분이 있어가지고 중국석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세월이 흐르면 비 맞고 아무래도 이제 풍화가 생기면은 철분이 나오는데 저희 것은 이제 익산 돌은 거의 100% 산화가 돼가지고 철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돌이 그 석재로는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석조 유물의 석재는 대부분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 암석 분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암석 중 25%를 차지하는 화강암. 경기도의 13종, 충청도 10종, 경상도의 13종, 전라도의 11종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진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다. 화강암이 이제 단일 암종으로는 이제 제일 분포가 넓고, 그리고 주 이제 석재에서 석조 건축물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주요 이제 읍이나 이런 도성 같은 데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변이 주로 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 지질이. 그래서 이제 주로 화강암으로 많이 건축물들을 짓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 나라별 구하기 쉽고 매장량이 높은 석재가 석조 문화의 주 재료가 된다. 우리나라의 석재인 화강암은 비교적 꽤 높은 강도를 지녀 가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외부 자극에도 잘 견디고 부식이 적어 보존도가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암석은 이제 비 맞고 바람 불고 이러면 이제 오랫동안 견디면서 풍화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특히 이제 철분 성분이 많다는 것은 이제 좀 누렇거나 우리가 흔히 녹이 쓴다는 그런 변색이 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막아주기 때문에 황등석이 아마 좋은 것 같습니다. 백제 무왕 시기엔 승려와 기술자들을 일본에 파견하여 선진 문물을 전파해 일본 불교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불교 전래 사음비. (1972년) 일본의 불교인들이 불교를 전해준 고대 백제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세운 비석이다. 비문의 내용만 보더라도 백제의 불교 전파가 일본인들의 문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걸 알 수 있다. (587년) 백제는 소가 오마코에게 불교를 전파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1년 뒤에 불교 문화를 전파하게 된다. 일본 최초 사서인 일본 서기에는 아스카사를 짓기 위해 백제에서 10여 명의 기술자가 파견되었다는 기록과 함께 장인의 이름과 직종까지 세밀하게 명시해 놓았다.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에게 전혀 알지 못했던 목조건축법을 가리켰을 거고요. 그 목조건축법을 가리킴에 따라서 일본에서 최초의 사찰인 아스카데라라든가 호류지라든가 하는 사찰을 짓게 됩니다. 이 백제 사람들이 가서 그런 심초석이라든가 초석이라든가 사리공을 다듬어서 그 안에 사리를 집어넣고 탑을 세울 수 있게끔 도와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호류지의 금당이라든가 아스카데라의 금당이나 강당 같은 경우에 초석이나 건물의 기단 같은 거를 다듬는 것도 사실상 백제 사람들이 많이 가르쳐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스카 지역에는
백제인들의 불교 건축 및 공예 기술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이다. 일본 최초의 사찰인 법융사는 익산 왕궁리와 비슷한 구조를 가졌을 만큼 백제의 양식과 유사하다. 단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일본 법융사는 석탑의 양식을 목탑에 적용한 것이다. 아스카의 어떤 그런 고대 그 정원 관련한 여러 가지 석조 공사나 석조물들은 거의 대부분 백제에서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도 보면은 인접한 신라의 그 물론 나중에 이제 석탑 기술이 들어간 건 물론이지만 그 이전에도 그 대사찰, 황룡사 같은 이 대사찰을 건립할 때 그 백제에서 그 장인들, 건축공들이 건너가서 지원을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죠. 한편 신라에서도 불교의 발전과 더불어 석탑과 석불 건축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알려진 분황사 3층 석탑. 신라 선덕여왕 때에 만들어진 이 석탑은 진흙을 벽돌 모양으로 빚어 쌓은 형식으로 백제의 석탑과는 전혀 다른 양식을 보인다. 중국의 전탑 기술을 받아들여 세운 모전 석탑인 것이다. 백제의 석탑은 판석을 활용한 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에 비해서 두께가 얇은 판석을 이용해서 탑을 조성했다면 신라의 건축들은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면적이나 안으로 감춰지는 면적이 큰 차이가 없는 덩어리 돌들을 활용해서 탑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분황사의 모전 석탑입니다. 선진 석조 기술을 도입하고자 했던 신라 왕실에선 백제의 석조 기술자들을 초청하기에 이른다. 백제의 석공 아비지는 신라에서 황룡사 9층 탑을 세워 신라의 신석조 기술을 선보였다. 전체적인 탑의 플랜을 세우고 그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아비지는 말하자면 건축가 또는 무슨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그 세부 감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와 함께 백제에서 석장이라든가 또는 와장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그들이 신라 문화의 발달에 크게 공헌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 이후 신라는 적극적인 교류와 요청을 통해 백제 석조 기술자들을 들이기 시작했다. 그만큼 당시 백제는 가장 발전된 석조 기술을 보유한 국가였던 것이다. 삼국시대의 그 몇몇 유구들을 보면 석조물들을 사용한 것들이 백제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백제의 기술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자기들을 초빙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덕여왕에게 신라 최초의 조각 승인 양지가 등장한다. 삼국에서도 보지 못했던 다양한 기법과 표현 방식으로 불상을 만들었던 양지승은 신라를 대표하는 불교 예술가로서 추앙을 받았다. 최근 양지승의 동남아인 설을 제시한 강희정 교수. 양지 같은 경우에는 선덕여왕 때 호련이 나타났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고 고향이 어디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록에 전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 양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과거의 신라 문화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석조와 소조 문화들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양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양지의 작품들은 흙을 틀에 넣어 조성하는 기법으로 동남아에서 흔히 사용되던 방법이었다. 또한 당시는 중국 당나라의 혼란기로
중국에서 인도로 간 승려들이 바다를 통해 온 것일 거라는 추측도 할 수 있다. 고존이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던 신라는 드디어 676년 삼국을 통일하기에 이른다. 이를 계기로 그토록 바랐던 백제의 석조 기술까지 흡수할 수 있었다. 신라의 석조 기술을 보고자 한다면 단연 경주 남산을 향해야 한다. 서러벌의 진산이라고도 불리던 이곳엔 7세기부터 불상과 석탑이 무수히 새겨지기 시작했다. 불상 118채, 탑 96기. 신라의 불국토를 그대로 형상화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경주 남산의 불상들은 석재에 바로 새긴 것이 대부분이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부처가 그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릉 계곡에서는 가장 큰 사찰로 보고 있는데요. 이곳도 옛날에 사찰이 있던 곳입니다. 앞에 절벽이 커다란 바위가 반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용도로 썼다기보다는 딱딱 공간을 분리해서 안에 석가모니 삼존불과 아미타 삼존분을 따로 조각을 했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듯이 손으로 조각했다 해서 성각이고요. 앞에 3분, 뒤에 3분 해서 총 6분이 있다 그래서 성각 육존불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특징은 지금처럼 절벽이 잘 이렇게 막 흘러내린 전리 현상이나 울퉁불퉁한 바위면을 그대로 두고 조각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신라 사람들은 자연을 우선시했고요. 이곳에서 부처님을 모셔놨다기보다는 이미 바위 속에 있는 부처님을 조금씩 불필요한 면을 걷어냈더니 이런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험함이 가득한 남산에는 지혜와 교훈을 남겨주는 다양한 설화가 전래되어 오고 있다. 그중 불교의 겸손을 신라인에게 전했던 베리 삼존 석불 불상. 신라시대 때 재상이라는 유렴이라는 사람이 부모님을 위해서 큰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날 고긴다는 큰 스님을 불렀는데, 기다려도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던 스님이 너무나도 남루한 복장으로 등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님 오늘은 다음에 오시지요 하고는 복장을 보고 오히려 그 스님을 문전박대하게 되죠. 그때 스님이 말없이 소매자락에 무언가를 탁 하고 꺼내니까 그것이 펑 사자로 바뀌고, 그 사자를 타고 이 남산으로 쏙 사라지는 것을 보고는 아이고 내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구나 하고는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남산에 대고 끊임없이 절을 합니다. 신라의 박물관이라고도 불리는 경주 남산. 이곳엔 진정한 불국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신라의 염원이 담겨 있는 곳이다. 동일 신라에 들어선 백제의 세밀하고도 기품 있는 석조 기법이 경주 남산에도 스며들기 시작했다. 백제의 영향을 좀 미쳤다고 하면 그 이전에 좀 이렇게 투박스러웠던 면이 오히려 부드럽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이나 가슴 쪽에 좀 더 힘을 주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축소화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신체적인 안정감을 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제의 영향을 받아서 통일신라 시대에는 불교 미술 양식들이 많이 발달한 걸로 보입니다.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로 접어들자 불교 문화와 이에 관련된 건축, 미술, 공예 분야들이 폭발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된다. 백제에 이은 제2의 전성기. 이때 통일신라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비견될 수 없는 희대의 역작을 탄생시킨다. 불국사하고 석굴암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일단 그 시작은 김대성이라는 개인이 했지만 김대성이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자 신라 왕실에서 뒤를 이어서 그 완성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국사와 석굴암은 실제로는 신라 왕실에서 전력을 기울여서 완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왕실의 전폭적인 지지와 경제적인 후원, 그리고 뛰어난 조각가와 그 기술자, 건축가들을 고용해서 그렇게 우수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국사에 전해지는 설화에는 백제 석공의 후예인 아사달의 슬픈 이야기가 있다. 애타게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아사녀에게 한 스님은 연못에 탑이 뜨면 남편 아사달을 만날 것이라 말한다. 하염없이 기다리던 아사녀. 너무도 긴 시간에 지친 그녀는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만다. 8세기 중엽을 신라 석조 건축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계에 이르면 돌을 마치 나무 다루듯이 가공할 수 있는 기술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불국사의 석축을 보면 청운교, 백운교, 연화교, 칠보교, 그 밑에 홍예가 있는데 홍예를 구성하고 있는 석재를 보면 판석 자체를 곡선으로 만들어서 가공할 수 있는 기술적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 이러한 자신감의 표출로서 나타나는 게 그 어디에서도 유래를 살펴볼 수 없는 불국사의 다보탑 같은 창의적인 건축물, 지금까지도 과연 이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건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석굴암이라는 아주 독보적인 건축물을 완성하기에 이릅니다. 한민족 역사상 가장 발전되고 미적 수준이 극대화된 석조 작품인 불국사 다보탑과 석굴암. 불국사와 석굴암을 석조 건축의 백미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거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름다웠고 오늘날에 우리가 봐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람들도 당연히 아름답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국사와 석굴암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아름다움의 가치를 지닌 미술품이라는 데에서 석굴암과 불국사는 세계적인 보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백제시대, 불교의 시작과 함께 움튼 석조 문화의 싹. 백제인들에게 석탑과 석불은 삶의 희망이자 기원이었을 것이다. 유구한 역사, 그리고 시대를 앞선 기술력. 백제의 석조 문화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시대와 가치를 뛰어넘는 감동과 울림을 전하고 있다.